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2월 9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저희 포스푸드 케어는요, 이곳은 실내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는 방안 텃밭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안의 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부터 11월 초순까지는 겨울에 키우던 어떤 식물들을 바깥에 화단으로 내가지고 화단에서 키우다가 이제 추위가 오는 시기 11월 초순경에 밖에서 관리하던 식물들을 모두 방으로 들여가지고 방 2개에 저희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 2개는 한 20여 종 식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 전에 농업을 크게 좀 하다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농업을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식물들을 키워봤던 어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방 안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힐링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요, 솔송고 표고버섯이란 배지 키트입니다. 이런 키트에서 이제 표고버섯을 키우는 그런 나무 톱밥으로 만든 배지 키트입니다. 지금 오늘 13일차 이제 재배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 이곳 방안 온도가 한 25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가 한 24, 5도가 되잖아요. 24, 5도가 온도가 유지가 됐으면은 한 벌써 수확할 정도로 이렇게 자랐을 텐데, 방안 실내 온도가 다른 식물을 키우는데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하다 보니까요. 온도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19.5도. 방안 온도가 19.5도고 습도는 40%.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10분이 좀 넘었군요. 방안 온도가 이렇게 20도 미만으로 이렇게 늘 유지를 되도록 하다 보니까 앞에 보이는 버섯이 자라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뭐 좀 느리면 느린 대로 좀 늦게 수확을 하면 되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준 대로 억지로 하면은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탈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좀 건강하게 다른 앞쪽에 있다가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식물은 온도가 높으면은 성장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병에는 아주 취약하죠. 병에 약해가지고 식물이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좀 저온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볼거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물은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안 온도는 20도 미만으로 이렇게 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앞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곳이 도시 아파트 3층인데 3층 지금 반대 방향 유리 창문이 있는 쪽은 해가 넘어가는 서쪽입니다. 현재 해가 이제 조금 들어왔다가 이제 오후에 해가 잠시 들어왔다가 앞에 건물이 큰 것이 가리켜 가지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식물 키우는 장소로는 아주 적합하지를 않는데 인위적으로 이제
그 광합성 어떤 그런 그 물질을 이제 좀 옆면 살포를 하고 해서 그 햇볕 부족되는 부분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열면은 뭐 공기 소통은 되고, 또 수분 관리는 그 물 마름 그 흙이 그 화분의 흙이 마르는 상태를 보면서 이제 물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식물을 이제 제가 항상 매 시간마다 그 농업의 어떤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텃밭 농사나 도시에서 화분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그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관리 방법, 이걸 이제 경험담을 그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방송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요. 제가 어떤 그 이런 그 농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는 그런 라이브 방송입니다. 앞에 제가 지금 이 보이는 쪽에 식물들은 그게 뭐야, 오색고추, 뭐 옥천앵두, 스테비아, 뭐 연아주 금전수, 필레아 페페 노미오이데스, 뭐 행운목, 청페페, 파슬리, 샐러리, 뭐 어떤 이런 식물들을 그 상추, 이런 식물들을 이제 키우고 있고, 앞에 보이는 버섯 재배는 연중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물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버섯 키트는 지금 현재 우리 그 포스푸드 케어 네이버 쇼핑에서 그 포스푸드 케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에게 그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직접 그 물을 주고 그 설명서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이렇게 글만 읽을 줄 알면은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쉬워요. 그러면 이걸 그 설명서대로만 따라가 한다면은 이 버섯 키트 그 한 조를 가지고 한번 한 시작해서 2주 정도 내외가 되면은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수확이 끝나면은 다시 그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이 키트를 말려야 됩니다. 물을 주지 않고 건조된 장소에서 휴면을 한 10일 정도 시켰다가 건조를 했다가 다시 그 2회차 때 이제 재배는 다시 이제 1회차 때처럼 그 통에다가 이 키트를 담아가지고 물이 푹 잠기도록 그 물에 뜨지 않게 위에서 무거운 걸 눌려가지고 이제 그 24시간 침종했다가 다시 건져가지고 이제 하루 5회 정도씩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 가지고 키트를 잡고 돌리면서 이렇게 뒤쪽에도 골고루 뿌려주고요. 근데 이 버섯이 양 사면으로 그 전체가 버섯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쪽 면은 버섯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버섯 종균이 그 전체가 다 그 배양이 한쪽 면은 좀 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버섯 키트에 이렇게 버섯 나오는 대로 다 키우면은, 첫 번째부터 다 나오는 대로 키우면은 그 다음 2회차 3회차 재배가 안 돼요. 버섯 종균의 첫 번째 나올 때가 모든 영양분과 종균에서 다 그 힘을 빠져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다 그 먹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2회차 3회차에서는 그 재배가 불가하고 버섯이 된다 하더라도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 키트 하나에 버섯을 그 조그만하게 손톱 그 손에 잡힐 정도의 어떤 크기 정도 되면은 그 이렇게 손을 가지고 다 집어 가지고 소금을 다 해줘야 됩니다. 한 7개에서 8개 정도만 남기고 돌아가면서 그 예쁜 것들만 놔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제가 온도가 적절치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버섯이 전체가 많이 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농사 잘 짓는 사람들도 농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초보자들이 더 잘 키울 수도 있고요. 이건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걸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초보자들도 설명서대로만 따라만 한다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온도가 20도, 17도, 18도 이 온도로 주로 그 초창기 때 이렇게 놓고 했더니 이 버섯 온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 나오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쪽 배지 kit들 보면은 이놈은 지금 수확할 정도가 됐어요.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또 작고 또 저보다 더 작은 것들이 또 나오고 있고 꼭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작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나오는 대로 그 손톱 가지고 집어버려요. 작은 것들은.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게 수확을 해야 되기 하고 휴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일 차인데 벌써 다른 데 같으면은 지금 수확을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인데 한 2, 3일 정도 더 키워가지고 수확을 하겠습니다. 수확을 할 때는 뭐 적은 양이라도 그 수확하는 방법을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 뿌리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뿌린다는 거 아까 알려드렸고 그 물을 키트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쟁반은 물을 뿌리면 물이 고이잖아요. 그래 방에서 물이 다른 데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 쟁반을 놓고 관리를 하면 되고요. 또 그러면은 이 버섯은 현재 강원도 대관령 인근 지역에서 농가에서 무농약 친환경 농업의 인증을 받아 가지고 무농약 재배를 했던 키트인데요. 그럼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 친환경 농업에 맞는 그런 농약들과 이런 어떤 제품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농사를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버섯도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들이 화학 농약은 사용할 수가 없고 친환경 농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 자재에 등록된 것들만 사용을 하면서 이제 병도 잡아야 되고 해충도 잡아야 됩니다. 버섯에도 병과 해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친환경 무농약 재배나 유기농업에 맞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농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뿌리다가 물이 여기 밑에 바닥에 여기 고여져가 있으면은요 푸른 곰팡이가 배지에 푸른 곰팡이가 여기 이런데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푸른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배지를 들고 수도 물이 나오는 곳에 가서 칫솔 같은 거 부드러운 걸 가지고 손 가지고 하면 이 키트가 다쳐질 염려가 있으니까 푸른 곰팡이에 난 부분을 칫솔 가지고 이렇게 물로 세척 씻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회차 만약에 버섯에 그런 곰팡이가 나면은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습도가 과하면은 모든 식물이나 이런 데는 곰팡이가 발생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곰팡이를 겁내지 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에다 씻어버리면은 또 씻어버리고 한 2주 정도 버섯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버섯 곰팡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또 건조를 시키면은 그 곰팡이 균이 사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그리 하시지 말고 곰팡이가 혹시라도 보이면은 그런 방법으로 곰팡이 균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물을 이제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그게 돼 가지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 모든 식물의 농작물에는 뭐 채소나 과일이나 어떤 우리가 입으로 먹거리로 식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채소류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농약이라 그러잖아요. 농약은 뭡니까? 병균을 예방을 해야 되고, 또 해충을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잡초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작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사용되는 것을 갖다가 그 모두를 통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단어를 이제 짧게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농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약을 먹는 것은 의약이고,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려면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그 병원에 또 다니면서 의학을 처방받아가지고 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고. 또 건강한 삶 생활을 하려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각자가 알아서 챙겨가 먹듯이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도 우리 인간에게 의학이 필요했다면 식물에는 농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도시민들은,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다 농약이라면 대부분 다 고개를 젓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불신을 하게 되는 원인, 동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모르고 불신을 하는 원인이 또 대단히 많다는 거. 사람은 아프면은 약을 톡 털어 넣어 입에 넣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먹으면서, 농작물에 건강하게 병해충을 예방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불신을 한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만 그걸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원리 원칙대로 그 기준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고 기준에 맞게끔 수확을 해서 그 출하를 이렇게 도시에 그 농산물 시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가끔 지키지 않았던 농민들 때문에 이제 어떤 불신을 받는 원인들도 여러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약 관리가 굉장히 매우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만에 하나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약 성분 검출이 된다든지 어떤 시장에 출하를 시켜 가지고 무작위로 그 암행어사 방식으로 그 농산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농약 성분 검사를 해가 들어갔어. 만약에 내가 출하시켰던 농작물에 그런 농약 그 잔류 검사에서 농약 잔류가 나왔다면은 그 농산물은 출하 정지를 당해요. 그 시기 때부터 출하를 못 해요. 그러면은 그 전면적으로 다음에 이제 그 검사가 끝날 때까지 내 농산물을 출하를 못 한다면은 농민은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우리 도시민들이나 그 불신을 하시는 분들이 어영부영해서 이렇게 그 관리돼 가지고 농산물이 이렇게 출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그 꼭 이렇게 알아주시고,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좀 덜 힘들게, 정말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지금 힘들게 농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어떤 그 농산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인건비도 못 건지고 들어갔던 투자비도 못 건지고 버려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어떤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가문다든지 어떤 이렇게 가지고 농산물이 폭등되지 않은 한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풍년이 되면은, 옛날에는 풍년이 되면은 전부 다 웃음을 띠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농민들이 풍년이 되면은 정말 그 도시민들은 풍년이 되면은 좋겠죠.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먹는 사람. 근데 농업인은 풍년이 다 같이 풍년이 들면은 다 망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농사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이 이렇게 격차가 되게끔 돼야만이 농업인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풍년이 다 농사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풍년이 돼버리면은 외국 농산물은 어느 정도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정해져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농산물 시장으로 보내가지고 제값을 못 받고 그게 참 폐기 처분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하면서 농경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럼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나?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먹거리 전쟁, 지금도 먹거리 전쟁이거든요. 전 세계가. 먹거리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씨앗이라든가 어떤 묘목이라든가 이런 유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거기 먹거리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각 나라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무너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 5천만 명이 넘는데 이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외국 농산물에만 의존하고 있다가는 그 외국들도 지금 각자의 그 나라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무너지면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같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같이 닿게 돼요. 어려움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산을 예용을 해달라 하는 소리가 빈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 먹거리 그 농산물에 돼 가지고는요. 조금 값이 사다고 해가지고 외국 농산물에 의존을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 농업인은 수입이 안 되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신경들을 쓰고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마음으로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부강하고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농업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평소에 느꼈던 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었고요. 이 지금 시간은 또 이제 파슬리를 이제 좀 소개를 해볼 텐데요. 파슬리 이제 이게 화분을 제가 손에 잡기 위해 잡는데 좀 유리하라고 한쪽 손으로 작은 화분에다 심는 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올 봄에 2월 달에 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토마토 농사 짓는 토마토 사이에다가 2포기 3포기에 나중에 토마토 심고 5월 중순경 넘어가지고 대부분 다 썰이 피해나 냉해 피해가 없을 때 이제 여름 재배 비가림 하우스 토마토를 심잖아요. 그때에 이제 친환경이 되었던 일반 GAP 농사가 되었던 이 해충을 잡아내려면 농약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래서 그 해충을 억제를 시키고 작은 미세한 해충, 그러니까 온실 가루라든지 총체라든지 어떤 미세한 어떤 그런 해충들을 억제시키는 토마토 사이에 심하고 공생식물로서 키운 그런 그것을 11월 초에 11월 중순경에 가서 이 뿌리를 캐 가지고 이제 여기다 화분에다 심어서 이 화분을 이제 나중에 좀 더 성장하고 소나무 분재처럼 좀 더 크면은 이걸 저희 포스푸드 케어 마켓에 상품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판매를 할 건데요. 원래는 개수가 몇 개를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그 전에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파슬리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가 좋은지. 여러분들 이 파슬리가 장식용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한식 요리 한식과 양식 모든 요리에 사용을 곁들여가 해도 되는 그런 정말 만능 채소입니다. 이 속에 좋은 성분은 정말로 제가 늘 좋다 이렇게 제가 이걸 판매를 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약초와 같은 어떤 그런 채소니까요. 각자가 파슬리 효능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약선 채소입니다. 그리고 이 파슬리가 제가 횟집에 가면은 장식용으로 대부분 장식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장식용도 될 수도 있지만 횟집에 가서 파슬리가 놓여져 있는 근거가 있어서 내놓은 겁니다. 그게 파슬리를 먼저 회를 드시기 전에 파슬리부터 먼저 나온 것을 잎을 한두 잎 따가지고 먼저 먹고 회를 드신다면은 식중독 예방을 한다라고 되어가 있기 때문에 파슬리가 놓여져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거나 어떤 요리를 할 때 이 파슬리가 들어가면은 발암 물질을 굽는데 나오는 발암 물질을 많이 최소화시켜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슬리는 하루 30g 정도만 먹으면은 비타민을 사람에게 비타민이 필요한 그런 성분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슬리에는 비타민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는 이걸 약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파슬리가 그만큼 이 좋은 채소예요. 샐러리 어떤 이런 채소들도 다 좋지만은 이 파슬리는 정말로 우리 많은 그런 효능을 내고 있고 이건 또 재배를 할 때 낮은 지역에는 여름 재배가 이런 뽀글이형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거나 이탈리안 파슬리가 있고 우리나라 두 종류를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안 파슬리는 미나리처럼 확 피어버려요. 잎이 고수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는 파슬리인데, 그건 순수한 식용으로 향신료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식용도 되면서 아까 장식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품종을 이제 심는데, 이걸 이제 주로 이야기하기를 여기 뽀글형으로 닮아서 뽀글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르게 우리나라에 특별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뽀글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농업을 상품으로 판매를 해야 되실 경우는 꼭 이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리안 파슬리를 심으면은 고수처럼 생겼다니까 그건 버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장식용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그만큼 떨어지고요. 이건 또 낮은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재배가 어려워요. 재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걸 빨리 피워버려요. 이게 잎이 설사 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뿌리가 썩지 않고 여름에 더워가지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 잎이 빨리 피워버리기 때문에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시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슬리 농업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드신 분들은 저의 경험으로는 해발 400고지가 이상 넘어야 됩니다. 500, 600. 제가 농업을 했던 곳은 해발 600 정도가 됐는데요. 해발 600도 여름철에 좀 이 뿌리가 좀 썩고 했어요. 썩고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낮으면 400고지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기는 있었는데, 제가 600고지에서 농사 짓는 만큼 그런 품질이 좋지를 못했어요.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여름에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돼서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시절은 이제 하우스 속에는 온도가 고온이 아니고 이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어느 지역에도 간 것 없이 재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파슬리 농업을 하우스에다 해가지고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시장 출하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나중에 농업을 마무리하고 뿌리를 캐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건조를 해놨다가 뭐 어떤 중탕집에서 다른 성분, 다른 약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중탕으로 해가지고 약을 짜가 추출물을 만들어가 먹어도 되고, 또 가을에 가서 11월 달에 캔 이 파슬리 뿌리는 하우스 속에 옮겨 심어가지고 작물 재배를 해도 됩니다. 온도는 이게 저온성이 돼가지고 좀 온도가 낮아도 성장 속도는 좀 느려서 그렇지 이게 잘 얼어 죽는 그런 채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슬리 농업을 여름철에 했던 그런 농장을 찾아가지고 파슬리 뿌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든지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겨울철 그걸 하우스 속에 심어서 난방을 하면서 이런 파슬리 농업을 하면은 모종을 일찍이부터 키워가지고 심어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수확을 빨리 할 수가 있겠죠. 뿌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잎을 저희가 지금 해발 600고지에서 보통 한 5일에서 5월 10일 때 돼가지고 이 노지에다 심으면은 6월 말 정도 가야만이 수확이 조금씩 따요. 잎을 수확을 따는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7월 중순 이상 넘어가지고 8월 9월 달까지 10월 달 가도 이제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슬리가 빨리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11월 초순까지 이제 작은 파슬리 잎은 수확은 가능한데 그때까지 그렇게 온도가 빨리 추워지는 지역은 11월 초에도 뭐 영하 한 2, 3도도 떨어집니다만 2, 3도를 뭐 한두 번 맞아가지고는 뭐 이래 팍 쓰러지고 하질 않아요. 이놈들이 서리만 그렇게 맞지 않으면은 잘 얼어 죽지 않는 그런 강한 채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채소들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뭡니까? 햇볕 노지 햇볕이 잘 들어야 되고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물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농약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쭉쭉 있잖아요. 있는데 뭐 농약 관리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이고, 세 가지 통풍, 햇볕, 물 관리, 이 세 가지는 정말 바깥에 실외가 돼도 일반 노지 농사도 중요한데, 특히 실내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있는 실내잖아요. 실내에서는 온도하고 이런 통풍도 온도에 들어가겠죠. 통풍도 온도에 들어가는데
햇볕이 여기가 지금 서쪽 방향이 돼가지고 앞쪽에 그 큰 건물이 가리켜서 햇볕이 들어오는 것이 잠깐밖에 안 돼요. 한두 시간. 그럼 이게 하루에 일조량이 최소한 3시간